라는 것만 잘 살려주면 될 것 같아. 자, 먼저 빅뱅 우주론이 나옵니다.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거부터 볼게요. 자, 먼저 빅뱅 우주론은 우리 원자랑 조금 달라서 이렇게 설명합시다. 자, 먼저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 우주가 정지 상태다, 아니다, 팽창하고 있다. 이걸 둘이서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론들이 있었는데 우린 답을 알고 있죠. 팽창이 맞죠? 자, 팽창을 주장했던 학자가 누구야? 프리드만이죠. 프리드만. 안타깝게도 정지 상태다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누구냐면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팽창 중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것을 종결시켜준 학자가 있었으니 그걸 종결시켜준 학자가 누구다? 그 사람이 허블입니다. 허블이 뭘 통해서 얘가 더 맞다라는 이제 증거를 내세워주냐면 외부 은하의 관측이야. 외부 은하의 관측입니다. 외부 은하의 반대말이 뭐냐면 우리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녀석. 즉 우리 은하는 가운데가 막대기 모양이고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라는 건 요 안에 10만 광년 안에 있는 이 별들을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라고 하고요. 우리 은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은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외부 은하라고 불러주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어떻게 팽창하고 있냐면 이 은하와 A라는 은하와 B라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팽창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하 안에 있는 별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 안 멀어져? 이건 안 멀어지는 거야. 이 은하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다른 은하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뭘 관찰했겠어?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만 관측한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계속 정상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항상 같은 거리 있잖아. 항상 같은 거리 있으니까 우주는 정지 상태다라고 했는데 뭘 발견했다? 허블이 외부 은하, 멀리 있는 은하에 별을 관측해 준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관측하다 보니까 외부 은하의 별은 어때? 계속해서 멀어지네요. 그 자료를 통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리드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인정을 하게 된 와중에 또 두 가지 이론이 또 싸웁니다. 첫 번째가 빅뱅. 팽창을 하긴 하는데 빅뱅으로 팽창한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다. 정상우주론이라는 우주론으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이 이제 또 감론을 싸우게 됩니다. 빅뱅을 주장했던 학자가 가모프라는 학자고요.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가 호일이라는 사람. 호일.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누가 맞아요? 그렇죠.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맞죠. 이것도 증거가 있겠네. 무려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 책에 제시된 건 하나,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한 거.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무슨 비? 질량비입니다. 맞아요. 질량의 비가 3대1. 3대1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입니다.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지 지금 가물가물하고 뭐였지 하다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야. 안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빅뱅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빅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차차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키워드만 정리하면 빅뱅 우주론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야. 빅뱅의 첫 번째 특징은 우주의 밀도가 어떠하다.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 정상 우주는 아니야. 우주의 밀도가 어때요? 우주의 밀도가 유지되고 있어 라고 주장한 겁니다. 우주의 밀도가 감소가 되면 온도도 떨어집니다. 온도 떨어져. 얘는 다시 말해서 얘는 온도가 어떻다? 얘도 유지가 되고 있다. 유지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야. 우주의 밀도하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호일은 정상 우주로는 어쨌든 졌으니까 호일에 싸서 버리면 돼요. 오. 괜찮나요? 아유 틀렸어. 이런 느낌 그죠? 호일에서 버리면 됩니다.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러면 이미지로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할 거고요.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준 사람이 바로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노벨상을 그래서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할아버지가 되셨고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게 아무튼 두 분이 같이 발견하셨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생명체라는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는 뭐로 되어 있냐?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죠? 원자핵은 또 뭐로 되어 있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뭐로 이루어져 있다? 쿼크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쿼크는 매우 무거운 입자고요. 전자는 매우 가벼운 입자입니다. 쿼크와 전자가 우주 초기에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생성돼서 그것들이 뭉쳐져가지고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된 거예요. 빅뱅의 소산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빅뱅 전반적인 과정을 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쌤의 세부적인 강의는 혹시 필요하면 영상을 참고해 주면 될 겁니다. 쌤 채널 알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현수 알죠? 쌤 채널 알죠? 쌤 채널에서 혹시 이 과정만 보고 한 번 더 빅뱅의 전반적인 과정만 보고 싶으면은 그 채널에서 풀세트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면 되고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요. 자,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빅뱅은 우주 초기에 우주는 에너지밖에 없던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빵! 폭발을 통해서 에너지가 뭐로 전환이 된다? 질량체로 전환이 되는 거야. 처음 생긴 질량체가 뭐다? 바로 기본 입자라는 질량체입니다. 기본 입자는 질량체가 생겨나는 거야. 자, 이게 왜 생겨나냐에 대한 이론은 또 아인슈타인이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바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때 생긴 기본 입자가 다야. 더 이상은 다른 입자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 26초인가 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1초가 뭐야? 1초가 무슨 1초도 아니고 몇 억분의 1초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생겨난 거죠. 빅뱅 터지자마자 기본 입자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처음 생겨난 기본 입자가 우주에 있는 입자의 전체야. 더 이상 새로운 입자가 생겨나진 않아요. 자, 이때 생겨난 입자가 이제 뭐 한다? 그 다음에 그게 뭉쳐져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쌤이 기억하기로 10의 마이너스 한 6승초 정도의 양성자, 중성자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들의 조합이 되면 바로 기본 입자가 전자 쿼크가 기본 입자예요. 그 기본 입자 중에서 쿼크들이 만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져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아까 원자가 만들어지면 그거 갖다가 물질 만드는 건 이제 일도 아니죠. 원자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봐봐. 원자핵이 3분 만에 만들어졌는데 원자핵에다가 이제 전자만 붙이면 원자잖아. 전자는 세상에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기본 입자 때 만들었거든.
근데 그래서 원자 핵에다가 전자만, 아까 만든 저 전자만 붙이면 되는데, 원자를 만들 때 3분보다 조금만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야 원자가 만들어졌었죠. 바로 38만 년을 기다립니다. 38만 년을 기다려서 우주의 온도가 얼마? 3000 켈빈 정도로 식었을 때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전에는 왜 원자가 만들어지지 못합니까? 방금 얘기한 게 힌트인데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전자가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자핵이 자기를 아무리 세게 잡아당기고 있어도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서 원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우주의 온도가 38만 년이 지나서 3000 켈빈 정도로 좀 떨어지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서 원자 핵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원자를 구성하게 된 거죠. 자, 그 원자가 구성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별이나 은하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빅뱅 때 꽝 폭발했을 때 빛이 함께 발생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돌아다니는 전자들 보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다니는 전자들 때문에 이때 발생한 빛이 이 전자에 부딪혀서 반대로 튕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전자가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빅뱅 초기에 발생한 빛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팅팅팅팅 튕겨서. 빛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 없었다? 통과할 수 없었단 말을 하는 겁니다. 빛이 통과할 수 있을 때 우리 투명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의 우주였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주는 어때요? 투명하죠. 투명하니까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해도 보이는 거잖아. 투명합니다. 지금 현재는 투명한데 불투명했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불투명하다? 전자 때문에 빛이 못 간 거잖아. 근데 원자가 형성되면서 전자들이 다 원자 속으로 슉슉슉슉 들어가 버렸잖아. 그럼 더 이상 방해할 전자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갇혀있던 빛이 드디어 탈출해서 우주 전역에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거야. 우주 전역에 뿌려진 그 빛이 현재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온다? 오고 있다. 그게 관찰될 것이다. 그게 가모프 예측이야. 가모프 예측이 바로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해줬어? 아까 펜지어스 윌슨이 그걸 발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 맞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주 전체로 퍼진 그 빅뱅 때 발생한 빛이 우리 지구에 지금 도착하고 있을 것이다. 가모프가 한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관측해줬다? 윌슨 펜지어스가 관측합니다. 자, 그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왜 빅뱅의 증거냐? 바로 방금 말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빅뱅을 전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예측했는데 그게 실제 발견됐으니까 빅뱅이 맞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키워드는 뭐다? 예측과 관측이에요. 빅뱅을 전제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관측됐다는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형 답을 써주면 됩니다. 물론 우주 배경 복사라는 단어를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거꾸로 우주 배경 복사가 왜 빅뱅의 증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 가모프가 빅뱅을 전제로 예측했는데 윌슨 펜지어스가 실제로 관측했어요 라는 키워드만 써주면 됩니다. 물론 학자 이름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는 또 선택이 되겠죠. 가급적이면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또 헷갈려서 또 윌슨 펜지어스가 예측하고 가모프 이렇게 쓰면 완전 망하죠. 그죠? 아예 잘 헷갈리면 안 쓰는 게 나아. 그죠? 안 쓰는 게 나아요. 알겠죠? 아무튼 이게 빅뱅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아. 자, 그래서 이때 생겨난 입자가 전부라고 했잖아. 그때 우주의 밀도를 잠깐 얘기하면 밀도 공식이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저때 생겨난 질량이 다라는 건 질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주가 팽창하니까 부피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밀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정상은 뭡니까? 아, 늘어난 만큼 또 다른 질량체가 생겨나! 라고 말한 애가 이 호일 아저씨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밀도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밀도 변화가 없으면 온도도 유지가 되는데 밀도가 점점 작아지면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면 들어봤나? 단열 팽창이라고? 단열 팽창. 외부에서 우주 외부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주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팽창만 하고 있으니까 단열 팽창 효과에 의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져야만 합니다. 초기 우주가 엄청 뜨거웠는데 38만 년이 지나서 3000켈빈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단열 팽창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는 몇 켈빈? 현재는 3켈빈. 현재는 3켈빈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배경 복사 역시 얼마의 온도로 올 것이다? 3켈빈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저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이크로파 형태로 옵니다. 마이크로파 우리 전자레인지 돌리면 전자레인지 와서 빨간 초록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전자레인지파 마이크로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관측했을까 걔를 대단한 거죠. 윌슨 펜지어스가 그걸 마이크로파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관측해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과거가 있었죠. 과거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원자 생성 전과 후까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좋아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오죠? 유사히 나오는데 좀 세로로 써놓긴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다 분석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의 균일하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한 세기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그지? 거의 균일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잖아.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온도가 뜨거운 부분, 온도가 낮은 부분인데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온도가 뜨겁다는 건 뭐냐면 빛이 많이 도착했다는 뜻이고요. 얘는 빛이 많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뭔 소리일까? 지구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할 건데 여기 막 뜨거워 빨간색이야. 뭔 소리야? 빛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저 우주 끝에서 나한테까지 빛이 많이 온다는 건 이 공간에는 뭐가 없다? 방해하는 물질이 없다. 뻥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파란색이야. 뭔 소리야? 중간에 가로막는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빛이 많이 못 오는 거야. 여길 따라가면은 또 다른 행성체, 또 다른 어떤 별의 집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분석하면 일로 가면 뻥 뚫렸어. 일로 가면 뭐 있어? 뭐야? 지도야. 지도. 우주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주의 배경을 알려주는 복사 에너지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주의 배경, 전체적인 어떤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알죠? 대체로 고르게 오지만 미세한 밀도 차이가 있다. 그죠? 밀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파란색 부분이죠. 밀도가 높은 곳, 즉 파란색 부분이죠. 별과 은하가 탄생한다. 거기 뭐가 있으니까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봐봐. 일단 지구에서 사람들,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측을 해. 빛을 관측하면 뭘 알 수 있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각종 기체의 종류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각종 기체의 질량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뭐지? 나야? 또 나야? 내 목소리 반응한 거야? 자주 그러네요. 내 목소리 너랑 비슷해? 솔직한가요? 아무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라는 건데 이 방법이 뭐다? 이게 왜 스펙트럼 분석이야. 스펙트럼 분석. 그래서 우리 책에 스펙트럼이 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선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흡수, 방출, 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스펙트럼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다? 스펙트럼 분석하면, 이런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내가 어떤 기체를 통과해 왔고 또 어떤 기체로부터 나오는 어떤 선이 어떤 기체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온의 기체 같은 경우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원래 태양빛을 그대로 분석하면 연속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빛이 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저온의 기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저온의 기체야. 어떨까? 에너지가 많아 적어? 엄청 적죠? 근데 자기 몸속으로 누가 통과하는 거야? 빛이 통과해. 빛은 뭐야? 에너지거든. 그러므로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슝슝 삥 뜯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기체의 종류마다 뜯어가는 삥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뜯어가기 때문에 이 뜯어간 에너지가 까만색 흡수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흡수선을 딱 분석하면 너 수소한테 삥 뜯겼냐? 네, 어떻게 알았어? 다 나와, 여기 다 나와. 야, 너 헬륨만 나고 왔냐? 아유, 다 뜯겨. 그래서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통해서, 야, 이만큼 뺏겼냐? 애들 겁나 많았냐? 그 기체의 질량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래요. 선의 굵기를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고요. 선의 어떤 개수, 선의 위치를 통해서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저온의 기체가 이렇게 삥을 뜯어가면 걔네들은 죄의식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삥 뜯어간 걸 방출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삥 뜯어가면 더 이상 저온의 기체라고 부르지 않아. 무슨 기체? 이제 고온의 기체가 되는 거야. 그 고온의 기체는 아까 삥 뜯어갔던 걸 다시 재방출해서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는데, 근데 아까 삥 뜯어갔던 그대로를 방출하니까 선의 모양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해도 아까 너한테 삥 뜯어갔던 수소가 다시 내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수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다. 우리 기술력이 있다. 인간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봐. 때는 바야흐로 우주 초창기 바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됐을 무렵입니다. 자, 양성자가 플러스 입자고 중성자가 중성 입자잖아.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 됐을 때라 했어요. 이때 우주의 온도가 어때요? 엄청 뜨겁죠. 엄청 뜨거우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막 만들어지고 나서 뭐 할 수 있냐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막 변화될 수도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막 변화될 수도 있다.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조금 더 무거운 게 있어. 누가 좀 더 무거운지 알아?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서. 힌트. 중성자. 자, 중성자 암기할 때 중성 상태의 입자라서 중성자이기도 하지만 무거울 중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약간 무겁다. 자, 무겁다는 거 봐봐.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좀 더 무겁다는 건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주가 엄청 뜨거운 상태에서 에너지가 투입되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겠네. 질량을 추가하면 되니까. 반대로 중성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좀 버리면 양성자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주 초창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점점 식잖아. 그치?
점점 식어갑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지났을 때는 우주가 좀 더 식었겠죠. 식으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게 좀 어려워져. 왜죠?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질량을 더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3분 정도 지났을 때 누구의 비율이 좀 더 많아지겠어? 양성자의 비율이 많아지겠죠. 자, 잘 들어. 빅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걸 계산해봤어. 해봤더니 3분 정도 지나서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몇 대 몇 가지 비율이 바뀌냐면은 7대 1까지 비율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빅뱅이 맞다면. 그래서 7대 1이 된 상태에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모형으로 양성자가 7개가 있을 때 5, 6, 중성자 하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원자핵을 만들 거냐면 헬륨 원자핵도 만들어야 되거든.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가 2개 필요하니까 한 세트를 더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인 상태를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상태에서 원자핵들이 만들어질 거야. 자, 만들어보자. 얘네들이 뭉쳐진 뭐가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이거 하나하나는 뭐가 될까?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첫 번째, 개수비. 몇 대 몇으로 개수가 만들어지냐? 수소가 12개 만들어질 때 헬륨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커다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의 질량이 1이라고 본다면 자, 요 녀석 질량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질량 12개의 질량은 12가 됩니다. 헬륨 하나의 질량은 얼마 된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1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 3대 1이라는 숫자는 뭘 전제로 계산해 놓은 거야? 빅뱅. 빅뱅이 맞다는 전제로 쭉 계산해 봤더니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은 3대 1의 질량비로 존재해야만 해. 예측이야. 실제 근데 우리 인간에는 무슨 기술이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을 관측하는 기술이 있다 없다? 있다. 실제로 해봤어. 그랬더니 완전 똑같아. 몇 대면? 3대 1이 맞아. 그러니까 뭐야? 빅뱅이 맞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이 곧 뭐다? 빅뱅이 맞다는 결정적인 두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네. 우리 1단계 문제 빨리 풀어요. 1단계 문제. 1단계 개념 짚어보기 문제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답지 붙어 있습니다.